피는 원래 깨끗하다. 그러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피를 더럽히고 더러워진 피는 우리를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한다. 피를 깨끗이 해독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한의학에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이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원인이 바로 오염된 혈액입니다. 우리 몸속 장기들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데 장기들의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혈액이 오염되면 온몸에 영향을 주고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만성 질환들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고 고지혈증은 피에 지방이 많아져 생깁니다. 고혈압은 피를 더 많이, 더 빨리 보내려다 생기고 당뇨병은 피에 당분이 남아 생기는데요. 결국 피를 깨끗하게 하면 온갖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염된 피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모든 질병이 피 오염에 의해 생겨나고 최소 3주면 피를 해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만성질환 전문 한의사이자 피해독 전문가 선재광의 피해독으로 만성질환 치료하기입니다. 저자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피해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혈액이 오염되는 이유와 해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혈액이 오염되면 왜 만성질환이 생기는지, 약으로는 왜 만성질환이 치료되지 않는지,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피해독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 몸속 혈액이 오염되었는지 아닌지 그 여부가 궁금할 텐데요. 혈액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안색이라든지 혀의 색과 모양 등으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의 핵심은 깨끗한 피라고 이야기하는 선재광의 피해독으로 만성질환 치료하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기적과도 같은 피해독 3주 프로젝트. 세상에는 수많은 건강법과 치료법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거두느냐 하는 점이다. 아무리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는 건강법이라 한들 정작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거기다가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턱대고 따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자칫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4년에 MBN 방송의 건강 프로그램인 엄지의 제왕 피해독편에 출연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6명의 참가자가 피해독으로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실험했다. 물론 그 전에도 피해독은 많은 환자들을 통해 충분히 검증됐지만 방송이라는 보다 객관적인 매체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을 받은 것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중증의 만성질환자들이 과연 피해독으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현장 녹화 3주 전부터 피해독을 실시하며 매주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다. 이 과정은 방송으로 방영되어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피해독 3주 프로젝트의 결과를 본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참가자들은 아무런 외과적 처방 없이 약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단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다.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 불면증, 손발 저림, 부종 등이 없어졌고 살도 빠졌다. 체력까지 좋아져 숨이 차서 단 10분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피해독 3주 프로젝트를 마친 후 몸이 회복되자 이전에 즐겨 먹던 밀가루 음식, 술, 패스트푸드 등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긴 것이다. 이런 음식들을 먹자 그들의 건강해진 몸이 이를 거부했고 먹고 난 후에는 구토를 해서 스스로 독소를 배출했다. 단 3주 만에 말이다. 이 결과를 두고 누구보다 피해독의 효과에 대해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기록하고 철저하게 검증한 방송 관계자들이었다. 피해독의 효과가 체질에 따라 다르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체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피해독은 인체 구조에 대응한 가장 근본적인 건강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화학물질의 투약이 없는 온전한 자연요법인데다 호르몬을 억지로 분비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억제하지도 않아 부작용이 전혀 없다. 그러니 만성질환 등 몸에 질병이 있다면 피해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해독은 결코 약으로 되지 않는다. 몇 년 혹은 몇십 년간 약을 복용해온 만성질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다. 정말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필자의 전작,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를 읽은 독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도 거의 비슷하다. 병원약을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약을 끊을 수 있나요? 병원에 가면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성질환의 치료에 관해서는 병원, 즉 서양의학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인 심장내과 의사이자 핵 전쟁 방지 국제의사회 대표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버나드 라우는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 라는 저서에서 서양의학의 기업화와 기계화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의술이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의료행위는 상업화되었다. 3000년 동안 의사와 환자 사이를 신뢰로 묶어주던 전통이 새로운 관계로 대체되었다. 치유는 처치로 대체되었고 치료 대신 관리가 중요해졌으며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던 의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의료 장비가 대신하고 있다. 치유할 때는 과학이 간과되면 안 되지만 너무 과하게 치우쳐서도 안 된다. 즉 치유를 위해서는 예술과 과학이 동시에 필요하며 신체와 정신을 함께 살펴야 한다. 약 처방 역시 의술과 멀어지고 있다. 만성 질환자들은 장기간 약을 복용하도록 처방받는데 그 약들은 혈압을 내리거나 혈당을 내리는 등 눈에 보이는 증상을 억제하는 작용만 한다. 서양 의학에서는 약을 처방할 때 질병이 생긴 근본 원인이나 환자의 체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증상 억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문제는 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인체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을 이물질 또는 침입자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게다가 어떤 약이든 치료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독성이 있기 마련이라 장기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약제비가 가장 높은 나라다. 서양 의학이 우리나라보다 발달한 미국의 경우 전체 의료 비중, 약제비 비중이 10%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총 지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다. 이렇게 약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다 보니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점점 더 커져 노령 인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만성질환은 결코 약으로 낫지 않는다. 약을 먹으면 증상이 억제될 뿐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질병을 낫게 하는 비결은 피해독과 더불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올바른 식사, 충분한 수면, 알맞은 운동, 과로와 스트레스 해소가 치료의 핵심이다. 피해독과 습관 개선을 제쳐두고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친다는 생각으로 살면 약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질병 치료는 더욱 멀어진다. 약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 약의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 때문에라도 만성질환자들은 약에서 벗어나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쉽게 말하면 약은 실험실에서 합성한 화학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즉각적인 호전 효과가 있더라도 합성 조제된 약은 인체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서양의학의 약제약 서적을 보면 약은 독이라는 문구가 있다. 인체와 같은 유기체는 몸 안에서 생명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기 물질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때도 천연 유기 재료와 천연 유기 물질 혹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으면서 훨씬 효과가 높다. 하지만 약은 우리 몸이 분해할 수 없는 무기 물질로 만들어졌다. 즉, 천연 약효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것이 지금의 약이며 이를 우리 몸은 독으로 받아들인다. 사례를 하나 보자. 아스피린과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미국에서만 매년 16,500건의 사망, 10만 건의 입원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등에 소개된 분석과 예측을 기초로 하면 입원 환자의 6.7%는 약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0.32%로 추정된다. 이는 입원 환자 230만 명 이상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연간 10만 6천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통계는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약물 부작용이나 미국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35만 건의 약물 부작용 사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미국에서 국민을 위한 의사로 불리는 맨델존 박사는 여러 종류의 약을 먹을 경우 더 다양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약물 부작용 상승 효과다. 약 하나의 부작용은 5%의 위험성에 불과하지만 여러 가지 약을 같이 복용하면 그것이 2배, 3배, 4배, 5배로 늘어난다. 일본의 다무라 교수 역시 노인의 숨겨진 사망 원인은 약이다. 노인은 약에서 멀어져라 라고 강력히 권고하면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노인들 중에서 약을 잔뜩 처방받는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는 치료용으로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노인이 꽤 된다 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의사 웨드 박사 역시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약도 투여해선 안 된다. 아니면 소량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노인에게 약을 투여할 때의 기본 원칙이다 라고 말했다. 간과 신장은 체내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배설하는 기관인데 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해 적혈구가 급격하게 감소해 있고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을 투약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고 노인들은 그런 약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가 큰 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 이제라도 약에 의존하기보다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자연요법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 자연요법이라고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풍문처럼 떠도는 민간요법에 의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작용이 없는 생명력 있는 자연식품으로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길러야 한다. 돈을 쓰면서 부작용을 얻고 심지어 그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방법과 하루 3끼의 건강한 식사와 1시간 이내의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깨끗했던 혈액이 오염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깨끗하고 건강한 혈액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혈액이 탁해지면서 혈관벽엔 각종 노폐물이 들러붙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질병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루에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가? 평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묻는 질문들이지만 아마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 생활을 묻는 이유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혈액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농사를 지었고 먼 길을 걸어서 다녔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말벗을 직접 찾아 나섰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주로 실내에서 앉아서 생활하니 움직임이 많지 않고 운동은 시간을 따로 내야만 할 수 있으며 햇볕을 쐴 수 있는 기회도 적다. 경쟁의 일상화로 스트레스는 차곡차곡 쌓이지만 술과 담배, 폭식과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한다.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공감해줄 말벗은 이제 전화로, SNS로 만난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혈액은 탁해지고 몸속에 독소는 쌓인다. 혈액의 상태와 직결되는 식습관도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다. 대량 생산과 장기간 보존을 위해 각종 화학 첨가물과 보존제를 섞어 만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각종 중금속이 잔류한 식품이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이런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중금속이 혈액에 섞여 흘러다니다가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관벽이 좁아지고 적혈구가 이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힘들어져서 결국 장기에 전달되어야 하는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만다. 과식과 야식도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탄수화물 2시간에서 3시간, 단백질은 4시간에서 5시간, 지방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최대 12시간 이상도 걸린다. 그런데 과식을 하면 소화되는 시간이 더 길어져 위장을 지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도 대변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소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위장에서 소화, 흡수, 배설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다른 기능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또한 흡수되고 남은 영양분이 지방으로 전환, 축적되어 혈액을 탁하게 하고 복부와 내장을 살찌게 한다. 밤에 먹는 야식은 몸속 장기들이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하게 만들므로써 인체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혈액을 오염시킨다. 일반적으로 새벽 3시에서 4시부터 정오까지는 인체가 배설하고 해독하는 시간이다. 특히 밤에는 대사 기능과 소화 기능이 모두 휴식하고 있어 저녁을 먹은 후부터는 위장을 비우는 것이 몸에 부담을 덜고 배설과 해독, 대사와 소화 기능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런데 늦은 밤에 야식을 먹으면 휴식을 취하던 장기들이 억지로 일을 하게 되고 몸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영향으로 해독의 중요한 배설에 문제가 생긴다. 즉 장의 언동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배변 기능이 떨어지고 만다. 한마디로 야식은 독소를 몸 안에 넣는 것과 같다. 몸에 독소가 잔뜩 들어가니 혈액이 깨끗할 리 없고 더러운 혈액은 반드시 혈관에 흔적을 남긴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혈액을 더럽히는 습관으로 이어져 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일상을 한꺼번에 뒤바꾸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는 점이다. 게다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바쁜 일상에 떠밀리다 보면 건강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피해독이다. 이는 건강을 돌보지 못해 망가졌던 몸을 짧은 시간에 되살리는 아주 강력하고 유일한 대책이다. 체온이 낮으면 혈액도 오염된다. 혈액을 더럽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낮은 체온, 즉 저체온이다. 성인의 정상 체온은 귀에서 쟀을 때 35.4에서 37.7도씨이다. 이 온도를 유지해야 인체는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저체온이 혈액의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원리는 물이 서서히 끓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물이 차가울 때는 아래 위로 순환이 잘 되지 않다가 온도가 높아져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래 위로 활발하게 순환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적정 체온을 유지하면 순환이 잘 되지만 저체온 상태가 되어 우리 몸에 냉기가 돌면 대사활동이 억제되고 혈액순환이 힘들어지면서 혈액과 진액, 노폐물의 정체로 인한 체내 독소가 혈액을 더럽히게 된다. 그 결과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인 간, 신장, 방광, 대장, 땀샘, 폐 등의 기능이 떨어져 배뇨, 배변, 발한, 호흡 등의 해독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독소가 체내에 계속 남아있으면 혈관마저 수축해 그나마 힘든 혈액순환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체온 상태인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체온이 낮으면 생기는 일들.
체온이 1도씨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5배에서 6배 정도 상승하지만 저체온이 지속되면 건강이 나빠진다. 여러 의학 자료들에 의하면 체온이 1도씨 떨어질 때마다 대사 능력은 약 12%, 면역력은 30% 이상 저하된다. 뿐만 아니라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실조증 혹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암세포는 35도씨에서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온이 저하되면 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 모든 것이 혈액이 탁하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몸을 살펴보면 혈액이 오염됐는지를 알 수 있다. 혈액이 오염됐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혈액 검사를 해봐야지만 얼굴, 혀, 피부, 근육 등 몸 곳곳을 살펴보면 혈액의 오염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인체의 내부 상태는 늘 외부로 드러나기 마련이라 혈액이 오염됐다면 안색이 좋지 않다든지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혀의 색과 모양이 변한다. 혀의 상태를 살펴서 질병의 유무나 증상을 진단하는 것을 설진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혀는 심지묘이며 장기의 외우라고 여겼다. 인체의 장기는 모두 혀를 통해서 그 상태를 알 수 있으며 혀를 통해 인체의 에너지 상태까지 알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실제로 혀는 심장 다음으로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 혀를 보면 혈액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혀는 부위마다 각 장기의 상태를 보여주며 혀의 색, 모양, 설태, 윤기 등으로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혀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혀의 색에 변화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혀가 지나치게 붉으면 몸에 열이 많다는 뜻이고 반대로 너무 창백하면 인체의 기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혈액에 독소나 어혈이 많으면 혀의 색이 탁하고 황태, 흑태, 백태가 끼거나 일정 부분이 갈라진다. 혀에 흰색의 백태가 껴있으면 소화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고 황색으로 변했다면 간 질환과 변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은색의 흑태일 경우에는 항생제 과다 복용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설태 자체가 너무 두꺼우면 위험을 의심할 수 있다. 반면 선명하고 윤기가 있으면서 흰색이 섞인 혀는 건강한 혀이며 혈액에도 큰 이상이 없는 것이다. 혀 아랫면에는 2개의 혈관, 즉 청근이 있다. 혀 아랫면을 거울에 비췄을 때 청근이 맑은 푸른빛이면 괜찮지만 짙은 검은색이면 몸속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음을 의미한다. 손발이 저리고 여기저기 쑤신다. 손발 저림으로도 혈액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손발이 자주 저리면 혈액이 오염되었거나 혈관이 좁아졌거나 저체온이거나 냉증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손발에 마비 증상이 있다면 뇌혈관 속의 독소를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어혈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므로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거나 담이 들리기도 한다. 팔다리에 나쁜 혈액으로 인한 순환 장애가 발생하면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저리거나 쑤시고 무력해진다.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분명 혈액 오염을 의심해야 하는 증상이다. 통증, 피로감, 어지럼증, 각종 증상이 있다. 얼굴빛이 탁하거나 창백하고 윤기가 없는 경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거나 눈이 자주 충혈되는 경우도 혈액 오염과 관련이 있다. 비염, 잇몸 염증도 마찬가지다. 근육 통증이 있거나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경우,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느껴지고 자꾸 눕고 싶은 경우도 모두 혈액 오염으로 인한 신체 증상이다. 어깨결림, 두통, 어지럼증, 귀울림,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신경통 등도 마찬가지다. 혈액이 오염되면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해지고 심지어 불임이 되기도 한다. 혈액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끈적한 검붉은 피가 우리 몸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다. 먹은 것이 체해서 손을 따면 검붉은 피가 나오는 것처럼 암 환자의 혈액도 검붉은 기운이 돌고 끈적한 경우가 많다.
각종 독소가 혈액의 색과 혈구의 상태, 점도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혈액이 오염되었는지 아닌지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혈액 오염을 방치하는 것이다. 피해독을 하지 않는 이상 혈액은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피해독 최소 3주면 된다. 피해독을 실천해서 당신을 괴롭히던 질병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몸을 되찾아야 할 때다. 피해독은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는다. 그저 하루에 한두 시간을 투자해 피해독 습관을 유지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임상 실험 결과 피해독을 실천한 환자들이 빠르면 일주일 안에 몇 년간 먹던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방치해오던 몸을 하루 몇 시간의 노력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그런데 피해독은 왜 3주일까?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 혈액이 오염되는 시간은 사흘이다. 단 사흘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으면 혈액이 서서히 오염되기 시작한다. 이 말은 사흘만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해독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물론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들은 사흘로는 부족하다. 최소 3주 정도 꾸준히 노력해야만 혈액이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기에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체세포의 평균 수명은 20일에서 30일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최소 3주마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보면 된다. 이는 암 환자들의 치료에도 적용된다. 암 환자들이 항암제를 맞으면 암세포와 정상세포 모두 타격을 받지만 혈액세포는 3주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항암치료 일정 역시 3주를 염두에 두고 잡는다. 그런 점에서 건강을 되찾는 피해독 프로젝트의 3주라는 기간은 아주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다. 피해독 식습관. 아침에 한 잔, 청열주스. 피해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혈액에 섞여있는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에 청열주스를 마시는 것이다. 청열주스는 당근과 사과에 생강과 양파를 첨가해 만드는데 여기에 귤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 주재료인 당근과 사과가 청열에 좋은 조합이지만 부재료인 생강과 양파도 큰 역할을 한다. 생강과 양파는 몸을 따뜻하게 해 면역 기능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내 노폐물 제거 효과가 탁월해 심혈관과 뇌혈관의 흐름을 좋게 한다. 양파나 생강 냄새에 거부감이 있다면 살짝 데치거나 삶아서 넣어도 된다. 그러나 가능한 날 것을 믹서로 갈아 건더기까지 먹기를 추천한다. 청열 주스의 탁월한 효과는 효소 덕분이다. 청열 주스는 생으로 마시는 주스라서 효소가 풍부하다. 효소는 생체 활동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혈액을 맑게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과 배변에 좋다. 채소나 과일을 삶거나 데치면 효소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만 청열 주스는 효소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피토케미컬도 풍부하다. 청열 주스를 마신 후 간단하게 과일이나 견과류, 요구르트를 먹으면 아침 식사로 충분하다. 청열 주스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청열 주스 레시피는 각각의 재료들을 궁합과 효능을 따져서 조합한 것이니 양을 늘릴 경우에는 재료들의 비율을 지키는 것이 좋다. 욕심을 내서 양파나 생강을 너무 많이 넣거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일부 재료를 빼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 특히 생강과 양파는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생강은 즙으로 10방울 정도 넣으면 효과가 더 강해지고 거부감도 줄어든다. 각각의 재료들을 갈지 않고 씹어서 먹으면 어떨까? 물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바쁜 아침에 일일이 씹어서 먹기 어렵고 생으로 양파와 생강을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믹서로 갈아서 씹듯이 천천히 먹어야 한다. 그러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위가 느끼는 부담도 적다. 청열 주스 만드는 법. 재료 2인분. 당근 2개 400g,
사과 1개 200g, 귤 1개 100g, 양파 조금 10g, 생강 조금 10g 혹은 생강즙 10방울, 물 조금 30cc. 만드는 방법. 1. 당근과 사과는 깨끗이 씻어 껍질째 잘게 썬다. 사과씨는 버린다. 2. 귤은 껍질을 벗긴 후 알맹이를 여러 갈래로 쪼갠다. 3. 양파와 생강은 깨끗이 씻어 껍질째 잘게 썰고 다진다. 4.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믹서에 넣고 물을 붓는다. 물을 넣지 않고 갈면 더 좋다. 5. 마시기 편하게 큰 건더기가 없도록 한다. 천일염을 조금 넣고 갈면 맛도 좋고 흡수도 잘 된다. 청열 주스를 마실 때 주의할 점. 청열 주스를 만들 때는 물의 양에 신경 써야 한다. 물을 넣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물은 약 30cc 정도면 충분하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포만감이 커지고 맛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효과도 저하된다. 귤이 없으면 키위, 딸기, 포도, 오렌지, 자몽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스류는 제외다. 다만 혈압약을 먹고 있는 환자는 자몽과 포도 대신 다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몽과 포도를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간 해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장이 약하거나 열이 많은 사람은 생강과 양파의 약성 때문에 섭취 후 위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열이 상기되어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생긴다. 이럴 때는 양파와 생강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 처음에는 미량만 넣어 먹다가 익숙해지면 차츰 양을 늘려간다. 우엉과 무는 청열 주스와 따로 먹는 것이 좋고 다른 건강기능식품은 점심이나 오후에 먹거나 식후에 먹는 것도 괜찮다. 두부 쉐이크는 청열 주스를 마신 지 30분 뒤에 먹고 밀가루 음식은 청열 주스의 효과를 떨어뜨리니 섭취를 줄여야 한다. 청열 주스를 마시는 동안에는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고 고구마와 단호박의 섭취를 다소 줄이는 것이 좋다. 당근, 고구마, 단호박의 주성분이 베타카로틴인데 청열 주스에 들어가는 당근만으로도 필요한 만큼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청열 주스를 마시면서 고구마와 단호박까지 먹으면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이럴 때 암 발병률이 20% 이상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다. 건강한 방법으로 육류 섭취하기. 소고기를 먹을 땐 생강과 함께. 소고기에는 몸에 좋은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단백질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 생명 그 자체이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필수 영양소다. 소고기의 단백질은 체내에서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사용된다. 이 중 절반가량이 필수 아미노산인데 근육, 장기 등을 생성하는 기본 물질로 쓰이고 각종 호르몬 및 효소, 신경 전달 물질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 체내 수분의 균형을 이루고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항체를 구성하고 필수 영양소와 생리 활성 물질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소고기에는 지방도 풍부하다. 하지만 혈액 속에서 제일 잘 굳는 것이 소고기의 지방이다. 소고기의 지방은 체온 36.5도씨에서 분해되지 않고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 찌꺼기가 된다. 이렇게 굳은 지방은 죽음의 덩어리라고 불리는 혈전을 만들고 혈전은 만성질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소고기의 지방을 안전하게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과 함께 소고기를 섭취하는 것이다. 생강은 소고기의 지방을 분해해서 굳지 않게 하므로 생강을 소고기와 함께 먹거나 소고기를 먹은 뒤에 생강차를 마시면 혈액이 정화되고 소화력까지 좋아진다. 또한 생강만큼이나 소고기의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것이 계피이니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또한 소고기를 먹을 때 된장 참기름을 곁들여서 먹으면 맛과 영양학적으로 찰떡궁합이다. 된장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참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땐 새우젓, 양파와 함께. 돼지고기는 체내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돼지고기의 지방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 위장에서 녹은 뒤에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아라키돈산, 리놀산 등 돼지고기 속에 함유된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은 탄산가스를 중화시킴으로써 폐에 쌓인 독성 물질을 중화시킨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은 고열량 식품이다. 과잉 섭취를 하면 안 되고 섭취할 때 곁들이는 식품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곁들여 먹기 가장 좋은 것이 새우젓, 표고버섯, 양파 등이다. 새우젓의 효소는 고기 맛을 좋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 표고버섯에는 양질의 식이섬유가 많아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만성 질환을 예방한다. 양파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삼겹살, 오겹살 등 지방이 많은 부위를 먹을 때는 양파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햇볕 쐬며 비타민 D 섭취하기. 피부는 아주 중요한 해독 기관 중 하나다. 특히 낮에 잠시라도 피부에 햇볕을 쐬는 것은 우리 몸의 해독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피부에 침투하는 햇볕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각종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치료제로 하루 20분 정도만 쐬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햇볕을 쐬어 자외선이 피부에 침투하면 비타민 D 합성이 일어나고 비타민 D는 혈압을 올리는 유전자를 억제해 혈압 상승을 막고 면역세포를 조절해 혈관 염증이나 혈전을 예방한다.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성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햇볕을 쐬며 걸으면 체내에서 열이 발생해 면역력이 향상되고 기분도 전환되어 정신 건강에 좋다. 햇볕 쐬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되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하루 2시간가량 신체를 햇볕에 노출시키면 암 발생률을 최대 50% 정도 줄일 수 있고 피부세포에서 비타민 D가 합성돼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에서는 하루 20분만 자외선을 쐬어도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히잡을 쓰는 중동 국가에서는 만성적인 비타민 D 결핍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체온 극복하기. 체온이 오르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피해독이 원활해지며 면역력도 강해진다. 체온을 올리는 데는 족욕과 반신욕, 생강차가 좋다. 하지만 아무리 족욕과 반신욕을 하고 생강차를 마셔서 체온을 높여도 평소 저체온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면 그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이다.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UCLA 대학교 이그나르 박사는 체온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심체온, 심부체온이 0.5도씩 상승하면 혈관 내에 일산화질소가 작용해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해독이 잘 되고 당뇨병과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완화된다. 저체온을 유발하는 습관 개선하기. 체온을 올리기 위해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저체온 유발 습관을 개선하면 더 수월하게 체온을 높일 수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저체온을 유발하는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과식하지 말고 적당량 먹기. 체내에서 열을 생산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간과 그 비율을 보면 근육이 전체의 22%를 생산하고 간이 20%, 뇌가 18%, 심장이 11% 정도다. 그런데 과식을 하면 그 많은 음식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혈액이 위장으로 몰린다. 그러면 열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체내의 열 생산량이 줄어들고 당연히 체온도 떨어진다. 그러니 음식은 적당량 섭취해야 한다. 음성식품 줄이기. 한의학에서는 식품을 양성식품과 음성식품으로 나눈다. 양성식품은 성질이 따뜻하고 음성식품은 성질이 차다. 몸을 차게 만드는 식품은 당연히 음성식품이다.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음료, 더운 지방에서 나는 과일, 영양 성분이 모조리 빠진 백설탕, 밀가루 음식, 화학조미료와 화학약품, 합성 화학물질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음성식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음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천일염으로 필요한 염분 섭취하기.
소금을 마치 건강에 적인 것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의학에서는 염분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본다. 일본의 한 지역에서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였더니 고혈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뇌경색 사망률이 늘어났다. 이는 염분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 생긴 결과다. 염분을 너무 줄이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제염은 반드시 피하되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한다면 심장에 부담이 될 일도 없고 고혈압 걱정 없이 평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정체된 혈액, 진액, 노폐물이 몸속 독소를 만든다. 현대사회는 독소의 홍수나 다름없어 누구든 체질과 나이를 고려한 피해독, 장해독, 간해독이 절실하다.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기에 앞서 해독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인체의 모든 질병은 체내 독소가 제거되지 않아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열, 담음, 식적으로 나누어서 독소의 원인을 살피고 치료한다. 독소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어열의 독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담음의 독소를, 어떤 사람은 식적의 독소를 가지고 있다. 독소의 종류뿐만 아니라 독소의 위치도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흉복부에 독소가 많고 어떤 사람은 중복부에, 어떤 사람은 하복부에, 어떤 사람은 피부에 독소가 많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대변 소통으로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소변 소통으로, 어떤 사람은 소화기관 소통으로, 어떤 사람은 땀의 소통으로 치료하는 등 개인별로 맞춤 해독이 필요하다. 다음의 증상들을 살펴보고 자신의 몸이 해독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지 자신에게 필요한 해독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혈액이 정체되는 어열. 몸의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한 곳에 정체되는 증상을 말한다. 어열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1. 얼굴에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이 생긴다. 2. 얼굴빛과 입술색이 검고 입술이 건조하다. 3. 월경시 생리통이 심하고 탁하고 덩어리진 생리혈이 많이 나온다. 4. 아랫배가 단단하고 누르면 아프다. 5. 아랫배가 차고 하복부 비만이다. 6. 손발이 차고 잘 저린다. 7. 일정한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 8. 통증이 낮보다 밤에 더 심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9. 수술하거나 다친 경험이 있다. 어열을 진단하는 관원혈. 관원혈은 배꼽 아래로 손가락 3마디 부분에 있다. 관원혈을 꾹 눌러 아랫배가 단단하거나 아프고 차고 하복부 비만이면 어열일 가능성이 높다. 진액이 정체되는 담음. 담음은 체내 진액이 정상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체내에 남은 것을 말한다. 담음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1.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어지럽다. 2. 트림이 나고 신물이 올라온다. 3. 목에 뭔가 걸려있는 것 같고 삼키려 해도 잘 삼켜지지 않는다. 4. 가래가 자꾸 나오고 기침이 자주 나온다. 5. 명치 부위가 아프고 메스꺼릴 때가 있다. 6. 명치 밑에 뭔가 얼음 같은 것이 걸려있는 느낌이다. 7. 명치 밑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 8. 여기저기 아프다. 9. 허리나 등이 이유 없이 갑자기 아플 때가 있다. 담음을 진단하는 전중혈. 전중혈은 양 젖꼭지를 이은 성 가운데에 있는 혈자리다. 전중혈을 꾹 눌러서 아프거나 얼음 같은 것이 걸려있는 것 같거나 명치 밑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면 담음일 가능성이 높다. 노폐물이 쌓이는 식적. 식적은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가 모두 배설되지 못해 노폐물로 쌓인 상태다. 식적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가 잘 안 되고 잘 체한다. 2.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 3. 신물이나 신트름이 잘 나온다. 4. 명치 밑에 뭔가 걸려있는 것 같다.
5. 윗배가 답답하고 눌러보면 단단하고 아프다. 6. 윗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 후에 통증이 줄어든다. 7. 상복부 비만이다. 8. 대변 냄새가 심하고 방귀가 잦고 냄새가 독하다. 9.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식적을 진단하는 중환혈. 중환혈은 배꼽과 명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중환혈을 누르면 아프거나 평소에 답답하고 덩어리가 잡히면 식적이 있는 것이다. 선제광의 피해독으로 만성질환 치료하기 읽어드렸습니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피를 해독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말 그대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